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방송공자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라고 하는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이제 시작할 때 멘트가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라는 멘트였어요. 제가 하기엔 좀 오글거리지만, 어쨌든 그 멘트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따로 이렇게 PPT에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귀찮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실 때 이렇게 데이터 없이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 얘기로만 들으면 좀 아쉽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직접 그냥 정리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행복함을 쌓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께 하면서 좋은 그런 투자를 해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보고 싶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찾아오는 것 자체가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뭔가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꿈을 이뤄간다고 할까요? 뭐 꿈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싶네요. 미국장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이게 날짜 순서를 좀 얘기를 드리면, 요게 이제 28일, 그다음에 29일, 그다음에 5월 1일, 4월 30일, 그다음에 이게 5월 1일의 일이에요. 보면 28일에 완전히 리스크 온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29일까지도 시장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29일, 28일 장이 끝나고가 우리 장이 이제 29일이었고, 29일 장이 끝나고 30일이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분위기 자체는. 그리고 사실 이제 30일은 5월 1일 우리가 휴장이었잖아요. 미국은 휴장이 아니었고, 5월 1일 휴장을 앞두고 약간 좀 경계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0.31% 하락했죠. 근데 사실 걱정했던 게 뭐냐? 4월 30일 시장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빠졌었고, 어제 5월 1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날 목요일에서 이어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요일에서 이어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있었던 시점이었다라는 걸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시죠. 근데 이때 이제 다시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다른 우려가 생겼다. 근데 이걸 눌렀던 게 뭐였냐면 파월의 의장이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보시면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스태그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없고,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없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애매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거나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시장에서의 큰 리스크는 사라진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매파적인 얘기를 안 할 거고, 만약에 매파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면 시장이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은 비둘기적인 말을 했다. 그래도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표들이 좋진 않아요. 보시면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좋진 않죠. 이게 ISM 제조업 지수인데, 구매 관리자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기업들이 재고 같은 것들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전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구매 관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눈이 굉장히 정확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의 지수가 49점이에요. 이게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보다 미치면 제조업이 안 좋을 거다, 제조업 경기가 꺾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49.2가 나왔다는 건 전반적으로 제조업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가 50이었고 이전치가 50.3이었고 제조업이 조금씩 회복되나 했었는데 지금 이 지표가 다시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첫 번째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 물가지수를 보면 60.9가 나왔어요. 제조업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보시면 예상치 55.5, 이전치 55.8을 상당히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도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약간 되고 왔네?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거기에 고용지수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47.4에서 48.2, 이번에 예상치가 48점인데 4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또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하반기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확률상으로는 9월에 내려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건 물가잖아요.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물가는 내려오지 않거나 살짝 높아진다.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 연준이 뭔가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경기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쉽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약간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버텨주는 건 뭐다?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가 하나는 그 이전에 발표했던 실적들이에요.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재무부 바이백이에요. 재무부 바이백.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블로거 중에서 메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매운맛 바이백이 있고 순한맛 바이백이 있다. 이것을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순한맛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채를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하잖아요. 장기채를 발행을 하면 이게 처음에 뭐 30년물을 발행했다고 해요. 그럼 30년물을 발행하면 이게 계속 30년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기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이게 주식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만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남았다고 하죠. 그럼 이건 장기채예요, 단기채예요? 단기채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년짜리 신규 국채를 우리가 발행하잖아요. 신규채. 신규 2년물을 발행하면 이걸 사겠어요, 이걸 사겠어요? 이걸 산다고요. 이게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걸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유동성은 막히는 거죠. 왜냐면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랑은 달라요. 2년물이라고 해서 2년물이 한 번에 거래되는 게 아니고, 뭐 언제 발행했던 어떤 채권을 거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주식처럼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장기채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신규 국채가 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순환맛 바이백은 뭐냐면, 니네 국채들 우리가 사줄 테니까, 이거 우리가 사주고 신규로 2년짜리 다시 발행할게. 유동성 니네가 공급할게. 너 돈 필요해? 돈 필요하면 말해. 일단 사줄 테니까 우리는 새로 찍으면 돼. 똑같은 걸로.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2년 초기가 발행되는 건 똑같고, 그죠? 시장의 유동성 똑같이 발행되는 건데, 다만 미 연준이 좀 더 거래대가 쉬운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이게 순한 맛이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운맛은 뭐냐면, 그냥 장기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장기채를 사줘요. 매수. 그럼 장기채를 산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채를 사줄 때는 뭘로 발행한다? 단기채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단기채를 그냥 발행을 해서 장기채를 산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죠?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죠. 당연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고, 이 현상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자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국채를 사줄 수 있으니까 많이 사줘 라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더 많이 살 거잖아요. 보시면 이제 3개월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올랐죠. 뭐 이런 단기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고, 지금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됐잖아요. 재무부의 바이백 얘기가 나오고, 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는 파월의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장기채 금리가 안정된 게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중에서 아까 이제 제가 뭐 물가지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가 됐지만, 그래도 금리가 지금 안정되고 있는 거,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거, 유가가 안정된다는 건 중동 위기가 지금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가가 지금 80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80불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서 보면 코스피는 0.3%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중으로 보면 코스피 대형주가 33%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안 좋았고, 대형주가 좀 더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도 상승 종목 비중이 41%이기 때문에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 4월 30일 미국 시장에서 2% 이상 하락했던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면 그래도 시장은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방했던 거에서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의 얘기와 그다음에
미국채 금리 안정이다. 국채 금리 안정.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 이제 자금이 달러 중심으로 가던 것들이 이게 외부로 돈단 말이에요. 외부로 돌아서 원화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환율적으로도 우리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FMC 이후의 상황은 국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물론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다를 거고 CPI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CPI가 앞으로 나오는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제약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논의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체,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경기가 빨리 무너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GDP 지표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비 지표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일에 ISM 비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말하는데 그 지표가 과연 잘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코스피에서 보면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는 굉장히 줄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9조 원.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각 주체들이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약간 관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요일까지 또 휴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월요일까지 또 휴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관망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시장은 이제 관망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업종 중심으로 올랐어요. 딱 보이죠? 6조 원, 뭐 2조 원, 음식료라고 하더라도 뭐 26조 원.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 그러니까 그냥 틈새 시장 쪽으로 아직까지, 기존에 저평가됐던 것들, 평가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것들 중심으로 자금이 좀 돌았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오늘 좀 기대감이 떨어졌나 봐요. 오늘 뭐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크게 뭐 없었다. 뭐 이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가 하락했는데, 양매도가 나왔죠. 지금 2일 연속 양매도가 나온 거고, 2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 최근에 뭐 10조 원을 밑으로 하회한 다음에 크게 거래대금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향이 약간 그랬다. 근데 상승 종목 비중은 53%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요 정도 느낌? 근데 제가 어제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그 데드크로스를 끝내 깼기 때문에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자체는 시장이 반등할 때 베타는 더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 베타는 클 수 있고 장기 추세,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반등한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정리를 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면 뭐 업종에서 막 두드러지게 엄청 좋았다 라는 느낌은 없었고, 오락문화 쪽이 좀 특이한데 하이브의 사태 이후로 이제 엔터 쪽이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JYP나 SM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나 뭐 YG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이 조금 힘을 받나,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올까, 워낙 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일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2차전지 쪽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반도체 쪽이 오늘 일부 좀 강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전략적으로 좀 괜찮긴 했고, 바이오도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하나의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진 않아요. YC캠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유리기판을 들어가긴 했지만 EUV, 그러니까 그 극자외선 공정이죠. EUV 공정에서 PR,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이제 감광액 도포하는 거잖아요. 감광액의 원료가 되는 이제 린스, 거기 들어가는 린스를 양산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켄트로니스는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MOU가 나오면서 그 협업 관련해서 이제 켄트로니스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같이 올랐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지금 방산주인데 11%가 올랐잖아요.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5월에 고스트 로보틱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이제 로봇 회사, 네발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사족 보행 로봇. 요거를 인수한다는 기대감이 있죠. 인수 발표했었고 인수 확정되는 게 5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인수되면 로봇에 대한 로봇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의 수주 잔고들을 좀 봤을 때는 26년부터 수출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는 마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26년부터는 더 실적이 좋아질 텐데, LIG 넥스원은 지금 실적만 보면서 이제 판단할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 대표적인 쇼크앤바이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의 평가가 약간 엇갈려요. 엇갈리는 게 한쪽에서는 이게 일회성이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마진 자체가 좀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주가를 보면 일회성이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마이크론의 LC 본더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데 예전에 시장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크루셜텍이라고 있거든요.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표님이셨던 안건준 대표가 이제 레이저셀의 대표다. 그런데 이 LC 본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미 본더체가 TC 본더로 주가 날아가잖아요. 열 압착 본더. 근데 LC 본더는 레이저 압착 본더예요. 그래서 뭐 TC 본더보다 기술력도 좋고 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멘틀과 마이크론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글쎄요. 아직 실제로 이게 기술이 정말로 된 거냐, 정말로 숫자가 나올 거냐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별표가 아니고 이거는 물음표.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공격적으로 물론 오를 수는 있죠. 오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형태의 주식을 굳이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풍산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풍산은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쪽 채널 쪽에 들어오신 분들, 스터디 채널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풍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방산 실적, 얘 탄약 판매하는데 방산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동 사업 실적이 꼬꾸라지면서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걸 못 누리고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년, 23년 오면서 감소했었는데 이 신동 사업이 올해 좋아지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동 사업이 좋아지잖아요. 방산은 당연히 좋고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도 발표됐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방산 매출이 이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비트했어요. 근데 2분기부터는 신동사업부의 실적 확대도 반영이 되고 방산도 2년 됐던 게 들어오고 하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다 분기로 그런 기대감까지 붙고 있거든요. 뭐 OPM 매출이 1.2조 원 그리고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1%가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 게 뭐였냐면 다른 방산이 갈 때 풍산이 못 갔다면 이번에 사이클에서는 반대로 다른 방산이 쉴 때 풍산이 더 갈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풍산이 편한 건 확실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주성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뭐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인적 분할과 인력이 아니고 인적.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인적 분할은 사람이 나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짐 싸들고 나가요. 빠이빠이 이거 안녕 하고 나가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책상이 이렇게 두 개 있었으면 이렇게 선 긋고 이거는 니네 회사, 이거는 이제 A 회사, 이거는 B 회사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나누긴 나눴지만 100% 자회사로 가기 때문에 뭐 회사 내에서 당장의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물적 분할을 하면 왜 떼어내냐 했을 때 이 회사로 따로 별도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별도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이 A 회사의 가치에는 크게 영향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뭐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게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금 조달을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짐 싸들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진짜 다른 회사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최대 주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있었다고 했을 때 밑에 이제 A 회사가 있고 이제 B 회사가 있고 원래 A 회사만 있었다 그러면
최대 주주의 A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러면 이걸 인적 분할 A와 B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도 20% 갖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이 20%가 있었는데 A 회사를 탁 쪼개면서 A도 20%, B도 20%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장사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하면 이 B 회사도 같이 상장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 사업부를 가칭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아있는 회사는 주성 홀딩스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나눠서 둘 다 상장하는 케이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기가 사실 어려워요. 인적 분할에서 보통 제가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전 케이스 말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보면 건설이 있고 전력기기 쪽이 있잖아요. 근데 전력기기 쪽은 실적도 좋고 밸류도 좋게 봤는데 건설 쪽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따지고 봤을 때 건설이 약간 마이너스 영향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 전력기기 사업을 합했을 때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1 플러스 1이 2보다 작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두 개를 분할하면 어떻게 됐어요? 두 개를 분할했을 때 건설을 마이너스로 시장에서 평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 사업부와 전력기기 사업부가 분할이 되면서 이 전력기기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LD 장비로 이미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회사 자체로는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 회사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분할 자체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서 분할까지 가져가야 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 케이스를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 유인나의 라디오를 베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노력하시면서 더한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좀 더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거 공지사항 말씀드릴 때 깜빡 뺐네요. 제가 어린이날 연휴라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는 좀 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에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